자, 이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중반의 놀이치료에 대해서 지금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때 또 이제 자연적인 매체의 치료 활용해서 뭐 핑거 페인팅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핑거 페인팅이 이제는 정화의 측면에서 치료적인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또 최초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체적 접촉과 감각적 경험이 정서적 해소에 좀 효과적이다라는 거. 또한 이제는 진흙의 투사적인 기능, 이 핑거 페인팅 말고 진흙을 함께 사용하면은 투사적 놀이 방식과 환상 표현, 자유현상 통로로 발전시켰다. 특히 찰흙이나 진흙 같은 것은 공격적 성향이 에너지가 높은 아이들은 이런 걸 만짐으로 해서 또 공격적 성향도 여기 그 진흙을 만지면서 해소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효과를 입증을 했고요. 또한 이제는 진흙과 같은 흙 같은 자연적인 매체 사용을 발전시켜서 아동이 투사할 수 있는 자연적인 매체 확장. 그래서 아동은 놀이하면서 즐기면서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은 자연에서 키워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런 점점점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물, 모래, 음식 같은 다양한 자연적인 매체들이 아동 심리치료 분야에 치료적 가치가 있네? 라고 활용이 돼서 그 뒤에 모래치료, 뭐 색채치료, 원해치료 등등이 이제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는 투사적 기법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 투사적 기법들은 뭐냐면, 물론 투사적 기법의 가장 좋은 거는 미술 치료예요. 혹시 선생님들 HTP 들어보셨나요? 미술 치료에서 집나무 사람 그림 검사. 예. 혹시 다른 분들도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그쵸. 그래서 이 놀이치료를 할 때 선생님들이 이 놀이치료 말고도 미술치료와 모래치료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미술치료는 각 이론들을 통합해서 하는 거고요. 아이들의 투사적인 마음, 즉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어른들. 특히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어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뭘로 하냐? 그림으로 하는 거예요. 투사. 그림도 그려보게 하고 사람 그림 검사도 하게 하고 가족을 그려보게 하는데 사람을 못 그리니 뭘로 그리게 하냐? 어항, 물고기, 어항. 그래서 그 어항에 물고기를 그리게 해서 가족을 표현하게 하는 물고기화, 그림 등등을 이제는 그려보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투사적인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날드 위니콧은요, 어린 내담자들 과의 관계를 발전시킨 방법으로 이런 게임 기법, 스케일링 게임 기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게임을 하면서도 투사적 도구로 좀 드러나게 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게임 치료, 놀이 치료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잘 쓰지 않는 편이지만은, 또한 이제 가드너의 상호 이야기 꾸미기, 이거는 아동의 관심사와 갈등을 끌어내기 위해서 상호 이야기 꾸미기를 합니다. 특히 이런 것도 아동들한테 그림을 그려보게 해요. 장면들을. 그래서 아이가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그 장면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어떤 말로 상상해서 지어냅니까? 자기가 현재 처한 상황을 대입해서 대부분 이렇게 거기에 이제 투영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아동이 만드는 이야기를 정신 역동으로 해석한 후에 같은 장면과 인물, 언어를 사용해서 더 건강한 적응 방식, 문제 해결책을 담는 새로운 이야기로 들려준다. 그래서 통찰력, 대처 기술을 제공한다라는 거, 이런 투사적 기법들이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호 이야기 꾸미기 치료적 과정을 그냥 잠시 살펴보면은, 1단계는 아동의 이야기죠. 아동에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요청해요. 근데 너 그냥 아무렇게 이야기 만들어 봐 하면 아동은 만들지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어제 보여줬던 카드 같은 거,
그 카드에는 몇십 장의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이야기를 꾸며보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동의 내면 세계, 갈등,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더라. 이제 두 번째는 놀이치료자는 이런 아동의 이야기를 정신적, 역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여기에서의 이 아동의 갈등이 무엇인지, 얘가 지금 쓰고 있는 방어 기제는 무엇인지 무의식적 욕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동이 만든 그림, 이야기의 장면, 인물,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해서 아동이 자신의 언어로 전달되는 새로운 이야기를 통찰 있게 받아들이게, 아니면 그걸 또 다른 아동이 그때는 네,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 놀랐다. 네,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는 대처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끔 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너는 아동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동에 대한 이해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봤다라는 거. 이게 이야기 꾸미기예요. 근데 이야기 꾸미기는요, 언어가 되는, 말이 되는 아이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꾸미기 기법을 확장한 사람이 브룩스가 만든 창의적인 캐릭터라는 건데요. 이거의 주요 특징은 동물 모형 활용, 제가 봤던 동물 인형, 사람 인형 등 인형 대신 동물 모형을 중요한 대상으로 활용해서 아동의 상황이나 어려움을 반영한다. 그래서 우리 인형 치료에서는 동물은 우리의 인간의 무의식을 나타내고 사람 인형은 현재 의식 세계를 나타낸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동물 인형을 많이 주로 놀잇감으로 씁니다. 그래서 아동이 보이는 증상에 관련된 기초 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이야기를 더 자세히 꾸며보도록 요청해서 깊이 있는 탐색을 촉진한다. 그래서 이러한 발전을 이야기 치료 기법의 구조화와 체계화에 좀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하는 게 이제 역할놀이 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역할놀이와 잠복기 아동 발달 단계에 맞춘 치료적 접근인데요. 이 역할놀이를 보면은 행동치료, 심리극을 적용하는 성인 심리치료자들에 의해 먼저 사용되었으며 성인도 적용해보니 좋아서 나중에 아동치료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게슈탈트의 빈의자 기법 해서 역할, 아니면 심리극 이런 거를 통해서 치료도 하고요. 또 마커스의 잠복기 아동 접근에서도요, 이런 인형놀이와 다른 상상놀이 방법을 이제 덜 쓰는 잠복기 아동의 심리치료에 특히 이제는 이런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발달적인 특성상 좀 현실적이고 구조화된 활동을 좀 선호한다라는 거, 역할놀이 기법이요. 나는 어느 정도 컸는데 아동인데 인형 갖고 놀면 아동은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 어린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역할놀이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복기는 대략 6에서 12세 해당하는 아동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아동들은 상징놀이보다는 규칙적이고 있는 활동, 현실 기반의 상호작용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이런 중간에 있는 아동들은 자기를 어른으로 대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놀이치료, 장난감 같은 인형보다는 역할놀이 기법으로 가라 라는 거. 또한 이제 게임을 활용한 놀이치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가드너의 체커 활용인데요. 이 가드너는요, 상상놀이 및 상징놀이보다 좀 규칙적인 게임놀이에 더 좀 흥미를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복기 아동들에게 이런 게임놀이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게임은 뭐냐면, 게임을 한다기보다 주로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뭘 보이자면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 카드를 찾아서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꼭 무슨 보드게임처럼 나중에는 이런 거에 이제는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게임을 찾아서 네가 말할 때는 말하기 카드를 꺼내서 네가 말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말하게 하고, 느낄 때는 느끼는 감정, 워낙 느끼는 감정들이 많죠. 우리는 좋다, 나쁘다 이런 것만 알고 있지만은 워낙 많은 카드 안에 적혀 있는 거기에서 감정을, 지금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이겁니다. 꺼내서 말하고, 행동하기 게임은 행동하기 카드 게임, 그거를 말아서 이제 말을 하는 거. 이것이 이제는 게임을 활용한 놀이치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동이 숙달감, 유능감을 회복하거나 증진, 촉진하는데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놀이치료자와 아동의 정신내적 역동 및 대인관계 양식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게임을 활용한 놀이치료는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상상놀이는 흥미를 보이지 않으나 이런 규칙이 명확한 놀이, 얘는 이런 만 8세 아동들, 12세 아동들은 이런 거에는 관심을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 게임 놀이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치료실에는 체커 게임판에 그리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게임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게임 시작 전 규칙 명확히 설명해 주고요. 승패가 존재하되 결과보다 과정과 반응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치료자는 게임의 진행자이자 공동 참여자로 개입해서요, 놀이의 흐름을 게임 규칙에 따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동은 체커 게임에서 높은 집중을 보이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말을 움직이는데, 상대의 말이 잡히는 순간 이제 미소를 보이고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분이 드는지 카드를 골라볼 수 있어? 네가 지금 잡혔지? 잡힌 감정이 어때? 그럼 아이들이 그 감정을 잘 표현 못하면, 그러면은 어떤 기분이 드는지 여기 기분 카드, 감정 카드에서 카드를 골라봐. 제안하고, 아니면 느끼기 카드를 사용하도 유도하고, 그래서 아동은 잠시 망설인 뒤 거기서 찾아서 짜증, 속상함 카드를 선택해서 저는 지금 짜증났어요, 속상했어요, 이렇게 이제 말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자는 카드 선택을 존중하면서 이런 기분이 들 때 몸이나 행동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해줄 수 있어? 그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분이 들 때 나는 어떻게 했지? 그럼 행동 카드 중에서도 살펴봐서 거기서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빨리 하고 싶어지고 지고 싶지 않아져요 라고 응답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카드를 해서 아이가 거기에 대한 느낌, 감정, 행동하기를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행동하기 카드 제시됐고 다시 차분하게 해보자 해서 놀이를 끝까지 이어간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아이는 단순히 이게 오락이 아닌 아동의 정서 반응과 대인관계 양식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치료적 도구로 이 체커 카드 게임이 기능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 활용 놀이치료는요, 상상놀이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들에게 규칙 있는 게임을 통해서 숙달감, 유능감을 경험하게 해서 자기 감정 조절하는 연습을 가능하게끔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통합해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치료적, 요즘은 보드게임 많이 나왔죠. 그래서 보드게임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관계놀이 치료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관계놀이 치료 탄생 배경. 자, 1930년대에 지금 패러다임이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오토 랭크라는 철학에 기초한 대인관계 치료 기법이 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신분석 접근과는 달리 과거 경험이나 무의식을 중요하기보다는 지금 여기 현재를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중요하게 하는 게 정신분석은 과거가 중요하거든요. 어렸을 때 경험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게슈탈트는 지금 여기에 왜 하필이면 이게 문득 나한테 올라왔고 문득 이것이 나의 문제 행동으로 나왔을까? 예, 이걸 중요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토랭크도 지금 여기에서 심리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이 치료실 관계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치료의 이론에 비하면 혁신적인 변화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치료에서 무엇을 다루느냐 보다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더 중요하게 새로운 인식으로 가져왔다.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내가 이 아이한테 좋은 애착 형성을 해주면 아이는 그거를 정서적으로 좀 더 풍요롭게 해서 밖에 나가서도 아이도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놀이치료에 적용을 했는데 이 오토랭크의 치료 관계 치료를 이제 놀이치료에 도입한 선구자들이 또 있습니다. 테프트, 알렌, 무스타카가 있는데요. 테프트는 상호작용 관계에 초점을 뒀고 알렌은 관계적 접근의 체계와 무스타카는 개별화와 안전한 관계에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제가 알려주는 이런 놀이치료의 그 학자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놀이치료를 배우기 때문에 이런 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외우지는 마세요. 이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놀이치료를 만들게끔 해줬던 지나온 학자들에 불과하다라고만 보세요.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들은 놀이치료에서 치료자, 내담자의 관계를 좀 중요시했고 과거 경험을 설명하거나 해석하지 않는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놀이에 보면 치료자 아동 간의 정서적 관계에 의한 치료적 힘을 가장 강조를 했고요. 해석이나 분석, 정신치료에서 정신분석에서 치료하는 것과는 반대로 진정한 만남이 변화를 이끈다. 여기에서 따뜻한 애착 형성 그리고 공감받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변화하게 한다. 그래서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좀 건설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이 힘을 믿고 이 힘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놀이도 아이한테 선택 맡기는 거죠. 놀이를 할 것인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동에게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아동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아동은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치료자는 몇 가지의 놀잇감을 준비해 놓고 거기서 아동이 선택을 하게 하면 이거는 강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동이 선택한 것에서 놀이감을 놓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동한테는 자유로운 선택이다 라고 보십니다. 치료자는 거기에 맞게 준비된 미리 짜여진 거지만 아동에 있어서는 자기가 선택한 거다라는 거. 물론 치료 뭐든지 누구나 인간은 누가 강요에 의해서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치료의 기본적인 가정은요, 독립적 개인으로서 인식하는데 아동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립적인 개인이다. 나는 그냥 나야. 그래서 내 능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점차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아동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치료자는 요거를 촉진하는 그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려면 아동에게 그 성장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놀잇감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몇 가지를 준비해서 가서 선택은 아동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치료자는 치료자가 관련된 문제보다는 아동과 관련된 어려움에 더 집중해라. 그래서 아동의 경험과 관점에 우선한다라는 거. 이게 그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테프트
관계가 있죠. 아동 놀이처로 간의 상호작용 관계에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아동이 그 관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능력을 배우는 것에 보다 큰 관심을 가졌고요. 무스타카는 아동이 개별화하도록 돕고 치료자와의 안전한 관계를 기초로 해서 좀 새롭고 건강한 대인관계 상황을 탐색하도록 돕는데 초점을 뒀다라는 거, 이렇게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문제의 근원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아동에 대한 지나친 기대, 우리 어른들은, 부모들은 아동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대만큼 못 미치면 아동을 후죽하기 시작하고, 뭐 잔소리 같이, 아동은 잔소리겠지만 엄마는 훈육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것에서 아동과의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아동의 자연스러운 발달과 자아 형성을 방해하더라. 그리고 아동의 진정한 요구를 무시하며, 아동도 욕구가 있습니다. 아동이 화낼 때, 아동이 울 때는 분명히 자기가 풀지 못한 욕구가 있어서 그런데 그 욕구를 무시하는 양육 환경이 문제의 핵심이더라. 우리 아동 문제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8, 90%가 가정 문제, 부모 문제입니다. 그리고 양육 환경에서 잘못된 대인관계, 그 부모와 엄마 아빠의 서로 이 대화 방식, 이런 것들, 내 관계가 이제는 아동의 결국은 문제의 근원이더라라는 거. 이건 선생님들도, 지금 듣고 계신 선생님들도 다 아하, 그렇죠 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스타카는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이라고 봤고요. 따라서 치료적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놀이 치료 문제의 근원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이래요. 이제 상황이 만 5세 아동이 놀이실에 들어와서 장난감을 만지다 말고 치료자를 힐끗 바라보며 반복적으로 선생님 여기 있어요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없을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분리불안을 보이는 아동은 치료자는 과거 경험의 원인, 얘는 지금 불안하구나. 선생님이 나갈까봐 불안하구나.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가 아니고 선생님 여기 있어요 나가지 말고,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입하고 이제는 놀이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선생님 저기로 가지 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내가 여기 있는 게 중요하구나 하고 있을게 걱정하지 마 등등으로 얘기하겠죠. 아동이 그럼 응 안 가야 돼요. 내가 여기 지금 여기서 너랑 함께 있는 게 너를 좀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 그럼 아동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인형을 치료자 쪽으로 가까이 옮겨요. 그래서 이 인형도 여기 있어야 돼요. 이 아이는 분리불안을 경험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에 있는 게 지금 선생님도 인형에게도 너에게도 필요한 거지, 필요한 것 같구나 등등. 그래서 계속 안전하게 옆에 있어주면서 치료를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치료자는 아동의 불안을 분석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왜 그래?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말을 안 물어봤습니다. 그쵸? 그냥 필요한 것 같구나, 그렇지 등등 이것만 봤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치료자는 지금 여기에 있는 형성되는 관계의 안정감을 언어로 반영을 했을 뿐이에요. 만약에 정신분석 같았으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전으로 타고 들어갔겠죠. 그러면은 아동은 여기서의 집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 치료자와의 관계 안에서 존재감과 안정감을 경험하도록 돕는데 초점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치료의 치료적 의미는요, 증상 감소나 통찰 획득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그냥 치료자와 아동 간의 실제적 만남, 지금 여기에서 만난 거, 즉 정서적인 접촉을 치료적 핵심으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랭크의 관계치료 관점에서 놀이는 과거를 해석하는 수단이 아니다. 현재를 경험하는 거다. 그 장이다. 그 마당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정신분석 이론과 연결하겠죠. 모든 것의 이제는 뿌리는 정신분석으로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뿌리는요, 이 관계놀이 치료가 아동 치료자 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과거의 사건을 중요시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허리스텍 설리반이라는 학자는 이런 대인관계 이론 같은 이런 정신분석 이론과 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치료실 안에서는 과거의 문제를 가져오지 않았지만은 점점점 그 과거의 문제를 선생님이 꺼내서 아니면 그 부모한테 좀 들어서 그거를 아이한테 치료실 안에서도 할 수 있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정신분석으로도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방법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관계 형성부터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놀이 치료의 의의와 영향을 보면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과거 탐색에서 지금 여기 현재에 초점을 두는 패러다임을 전환시켰고요. 또한 아동의 내적인 치유력과 변화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존중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했고요. 또한 치료적 관계 자체가 가장 강력한 변화 도구이다라는 거.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믿어주면 우리는 더 신나서 뭔가를 더 도전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처럼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현대 놀이치료에서는 아동 중심 놀이치료를 포함한 현대 놀이치료 접근법들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20세기 중후반 이제 놀이치료의 확장과 다양화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20세기 중후반에는요, 놀이치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서는요, 전통적인 정신분석 접근을 넘어서 다양한 이론적 기반, 통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심리치료 분야로 확고히 놀이치료가 자리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래놀이 치료 체계화가 됐고요. 아동중심 접근 확립됐고 여러 치료 기법들이 다각화가 됐고 이론적 토대가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자기 치유력을 강조했고 비해석적 접근이 확산이 됐습니다. 또한 치료 관계 우선 상징 표현을 중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래놀이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래놀이 치료는 다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모래놀이 치료는요, 영국의 마가렛 로엔필드에 의해서 이제 창안된 혁신적인 아동심리 치료 기법입니다. 그래서 로엔필드는요, 아동에게 모래상자와 다양한 미니어처를 제공해서 아동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매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 기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래놀이 기법을 최초로 개발하고 임상에 적용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동이 언어적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체로서 모래놀이의 가치를 입증했다. 저도 아동들은 주로 모래 상자를 이용해서 모래놀이 치료를 하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제가 드릴 때 제가 이제는 상담했던 아이들의 그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으로 전파되고요. 그 이후에 아시아 쪽으로 이제 왔다라는 거. 자, 로엔필드의 혁신적인 관점.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모래놀이 치료, 미술 치료도 좀 배워보셨으면 좋겠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자,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로엔필드는 이제 클라인의 정신분석가들이 아동심리치료 분야를 개척한 공헌을 인정은 했으나 프로이드의 이론, 정신분석,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요, 성인도 힘들어요, 상담하기. 그리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가지고 상담하려면 상담자도 똑똑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이건 단기 상담이 안 돼. 장기 상담으로 가야 돼. 그런데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서 아동의 놀이에 해석하는 방식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동을 정신분석 이론의 틀에 가두지 말고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매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외쳤고요. 그래서 로엔필드는 정신분석의 핵심인 치료자의 해석과 전이 개념 없이도 아동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것이 모래상자이고 세계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는 로엔필드의 뒤를 이어서 도라 칼프 라는 이제 또 여성도 모래놀이 치료를 이제는 했는데 이 모래놀이 치료를 좀 더 발전시켰죠. 그래서 로엔필드의 기법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자가 스위스의 도라 칼프라는 여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칼프 여사라고 해요. 이 칼프 여사는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의 제자였던 이 칼프는 융의 이론을 놀이치료에 깊이 있게 접목시켰습니다. 물론 모래치료를 처음으로 했던 사람은 이렇게 로엔필드이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래놀이 치료는요. 도라 칼프가 만든 모래놀이 치료입니다. 그래서 모래놀이 치료를 알려면 융의 분석 심리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융의 이론에 적용을 해서 집단 무의식, 원형, 자기 등 융 학파의 개념을 모래놀이 이해의 틀로 활용을 했다. 그래서 치료자와 내담 아동 간의 관계를 모자 일체성으로 개념화했다라는 거. 그래서 치유적 관계를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정신분석과 이 분석치료는요. 이 개념은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모래놀이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정신분석도 많이 하셔야 되고 분석심리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해석할 힘이 있다라면 그냥 아동들은 모래상자만 줘도 치유가 돼요. 근데 그 치유가 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한테 해석은 안 해줘도 나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모래상자에 나타나는 상징을 통해서 무의식적 내용이 의식화되는 거예요. 자, 정신분석과 분석심리의 상담 목표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분석은 집단 무의식, 그리고 분석심리는 정신분석은 개인 무의식, 분석심리는 집단 무의식을 강조했다. 이 차이점도 아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 도라칼프의 모래놀이 치료에서는요, 모자 일체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치유의 핵심 관계이다. 그래서 이 모자 일체성 무엇이냐? 치료자와 아동 사이의 깊은 정서적인 연결과 신뢰를 의미한다. 치료자와 아동 사이에 신뢰관계, 라포 형성. 이거를 모래치료에서 모자 일체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와 유아 사이의 원초적인 일체감에 비유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 안에서 아이는 모래상자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은 아이는 아동의 내재된 자기의 치유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휘돼서 심리적인 성장과 통합을 이루더라. 그리고 그 모래상자에 통합적인 모형이 보이면 이제는 이 아이가 통합이 됐구나, 통찰이 됐구나 라고 보고 조금씩 종결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도라칼프는요, 융의 가르침대로 치료자는 아동의 자기치유의 능력을 최대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처럼 해석이나 개입을 최소화했어요. 그냥 아동이 하는 걸 지켜봐주고 아동이 치료자를 그 상자 안으로 끌어들이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 스스로 혼자 충분히 모래놀이의 상자에서 여러 피규어들을, 인형들을 갖다 놓고 충분히 그 상황을 경험하고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도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치료자는 동행하는 역할만 한다라는 거. 근데 요즘에는 모래놀이 치료가 이런 방법은 너무 느리다 라고 해서 게슈탈트 모래놀이 또 접근해서 또 치료자가 개입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모래놀이 치료에서는 전체성을 상징하는데 자기, 셀프,
우리 이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보면은 맨 위에 그러니까 가장 뭡니까? 맨 위에 처음에는 뭐 생리적인 욕구, 뭐 안전의 욕구 등등이 있다가 맨 위에 단계가 무슨 욕구입니까? 자아실현, 자기실현 욕구죠. 그럴 것처럼 여기에서는 자기 셀프의 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래놀이 과정에서 아동은요 전체성을 상징하고 즉 자기 셀프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 이것은 원이나 정방향과 같은 기하학적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이 융이라는 학자는요 그 티벳에 있는 만다라 아시죠? 한동안 이 동양 사상, 불교 사상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융은 만다라를 가지고 색채하고 하면서 칠하면서 이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 해서 만다라 치료 도 기법을 만들어낸 학자예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나타나면 통일가 됐다. 통합이 됐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정신 전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개인의 심리적 중심이자 전체성을 상징한다. 이것이 나타나면 통합이 됐고 치료가 됐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징의 출현은 혼란스럽고 분열됐던 내면에 통합되고 중심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신 분석에서 좀 더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또 모래상자는 상징적인 체험의 장이다. 그래서 모래상자의 규격이 있지만은 그걸 뭘로 봤냐면 아이의 세계라고 봤습니다. 우주. 그 세계에 내가 아이가 담고 싶은 모든 것을 장면을 최대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래놀이 치료실은 피규어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아이가 원하는 피규어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무의식적인 거, 하고 싶은 거, 현재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상자 안에 꾸며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상자는 그 아이의 내면 세계를 담는 우주인 거죠. 소우주이다. 그래서 세계 기법인 거예요. 세계. 그래서 모래상자는 아동의 내면 세계가 구체화되고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신성한 공간이다. 그래서 제한된 크기 상자 안에서 아동이 자신의 무의식적인 내용 아니면 의식적인 내용, 갈등, 소망, 두려움을 미니어처 피규어들을 배치해서 자유롭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 보면 아이들이 해냈던 것들은 자기와 관련된 것들을 다 표현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이 미숙하거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경험을 시각적, 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상징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간접적으로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고요. 의식하지 못했던 내면과 갈등, 욕구, 원형적 이미지가 모래상자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런 모래놀이 치료를 이제 발전하고 확산을 살펴보면요. 존 알렌, 노이만 이런 학자들이 이제는 좀 더 확산을 시켰습니다. 점점점 이론적 관점에서 모래놀이 치료의 이론적 토대를 확장하고 임상적 적용을 좀 심화시켰다. 1981년 알렌은 캐나다 심리학자로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모래놀이 치료를 좀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 상담 장면에서 적용을 확대를 했고요. 노이만이라는 학자는 융의 제자로 이런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자아와 자기의 발달 단계를 연구해서 모래놀이 이해의 깊이를 더했고요. 그래서 이 스위스에서 시작된 모래놀이가 미국, 일본, 한국 등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중국으로 확산되면 이 모래놀이 이 치료에 대한 이 시장이 엄청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칼 로저스 하면 인간 중심 아니면 또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비지시적 상담 이론, 지금까지는 다 지시적인 거야. 치료자가 지시했고 치료자가 이끌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로저스는 지금까지 했던 정신분석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비지시적인 상담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처음에 이런 인본주의 상담 이론이 이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존중, 무조건적인 수용, 무조건적인 공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만 있으면 누구나 상담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이론을 내놓으니까 이제는 학계에서는 다 비웃은 거예요. 야, 누구나 다 그러면은 상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야, 그게 무슨 상담이고 상담 이론이야.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치료사들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내 앞에 아무리 범죄자가 와도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수용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힘들더라. 그것만 해주면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이가 스스로 변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은 내담자 중심 치료 또는 인간 중심 치료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분리했고 심리치료 역사에 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치료자가 내담자를 진단하고 해석하며 지시하는 이런 전통적인 방식 이제는 그거 안 먹혀. 내담자는 치료실에 오는 거는 뭐야? 그 앞에 있는 것들은 해석하고 지시하고 또 명령도 하고 과제도 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치료자가 여기 왜 오겠어? 편안하게 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충분히 존중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얘기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치료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 자신이 성장의 주체야. 치료자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담자가 자신이 성장의 주체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거를 치료자는 끄집어 내주는 거야. 그게 이 세 가지 방식이야 라고 말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감적인 이해, 무조건적인 공감, 내담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 그래서 공감 능력도요. 타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타고나지 않았다라면 우리 같은 상담자나 치료자들은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수련해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 조건 없이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진솔성, 치료자가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 대해서 솔직하고 일치된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게 처음에는 이것이 인간 중심의 이론이다라고 말했을 때 다들 비웃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준다면 내담자가 스스로 변화하더라. 아이도 마찬가지. 아이는 자기를 믿어주면 더 의기양양하면서 더 변화하더라 라는 거. 또 이제는 버지니아 엑슬린입니다. 이 아동중심 놀이치료의 개척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는 이 기법을 많이 따릅니다. 엑슬라인은요, 그 로저스의 비지시적 상담 이론을 아동놀이 치료에 최초로 적용한 선구자입니다. 로저스는 상담 이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비지시적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그 세 가지 상담 이론을 뭘로 가지고 와? 아동놀이 치료에 최초로 적용한 선구자이다. 그래서 아동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성장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확고한 믿음에서 출발해서 아동중심 놀이치료의 토대를 마련을 했고요. 엑슬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엑슬린이라도 부르기도 합니다. 엑슬린의 접근은 놀이치료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치료자가 아동의 놀이를 해석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대신 이거는 다 치료자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 대신 아동이 자유롭게 놀이하는 과정 자체를 존중하고 치료자는 따라가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놀이는 아동의 자연스러운 표현 매개체다. 놀이 안에서 아동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성장해 나간다라고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중심 놀이치료의 핵심 원리는요. 노스 텍사스 대학교의 게리 랜드레스에 의해서 좀 더 체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을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접근에서 치료자는 아동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아동과 환경 간의 부조화를 해결해서 아동이 자연적으로 자기 성장을 촉진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아동이 놀이의 주제, 방향, 속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아동의 자기 주도성을 강조하고 치료자는 따라가는 역할이고요.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하려는 내적 동기와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 잠재력을 믿어야 돼요. 또한 수용적이고 비판단적인 관계 속에서 아동의 자기 치유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셔야 되고요. 아동의 정서, 인지, 행동, 사회성이 조화롭게 발달.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전인적 발달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온전적 사람인, 온전한 인간으로 발달하려면 아동은 인지만 되는 게 아니고 언어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인지, 정서, 사회성, 행동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발달해야 전인적 발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합돼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적 구조의 필요성을 보면요, 엑슬린이 이론의 발달과 함께 놀이치료에서 중요하게 대두된 문제는 제한 설정이라는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지시적인 접근이라 해서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제한은 아동의 자기 책임 의식과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이런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레이 빅슬러의 관점에서 보면은 놀이치료에서는 내담 아동의 행동에 명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최초로 주장을 했어요. 놀이치료에서 보니까 아동의 행동은 제한이 좀 필요하네요. 그래서 제한 설정과 실천이 치료적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치료자와 아동의 안전은 보호해야 된다. 또 치료실과 도구의 보존, 그래서 시간적 경계 유지, 사회적 수용 가능성 학습.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들어갈 때 아동과 그 아동 부모님들 그리고 치료자 간의 이런 확실한 규칙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건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하임지너스는요. 이런 또 제한 설정의 치료적 의미를 좀 더 심화시켰고요. 그래서 치료자의 적절한 제한을 통해서 아동이 성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환경을 제공하고요. 심리적 안정감, 신뢰 형성, 현실 검증력 향상, 자기조절 능력 발달 촉진하는 이런 제한 설정 능력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치료실은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치료실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치료실이 자꾸 바뀌면 안 돼요. 내가 가는 치료실이 항상 그곳이다 라고 치료실이 부족해서 오늘은 이 치료실 다음에는 3치료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제한 설정이 성인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제한 설정의 치료적 기능의 효과를 보면은 적절한 제한은요, 아동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항상 이 개인 치료든 집단 치료 들어갈 때는 이 집단 치료실 안에서 하는 규칙을 집단원들이 같이 설정합니다. 그것도 제한 설정에 들어가겠죠. 왜냐? 여기서는 누구한테 공격하지 말고 등등이 들어가야 되니까. 또한 아동은 공격적 행동에 따른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좀 부정적, 적대감 감정을 사회적으로 수용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래상자 안에서 공격성도 표출할 수 있죠. 전쟁도 나타낼 수 있고요. 싸움도 할 수 있는 거. 표출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심리적 안전 확보고요. 또한 치료자는 아동의 공격적 행동을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므로 내담 아동에 대한 수용적인 마음, 긍정적인 태도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격적인 행동은 이 모래치료실 안에서 놀잇감 안에서 하는 거지 선생님한테 하는 거 아니야. 치료사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한테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받아들이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명확한 경계, 제한 설정 안에서 이것만 지킨다면 이 모든 거는 자유야. 그래서 자유를 경험해서 아동은 점차 자신의 충동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게끔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중후반의 놀이치료 유산으로 보면요, 모래놀이 치료, 아동중심 놀이치료, 이런 것이 현대 놀이치료의 두 축을 형성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기에 발전된 이론들이 오늘날에도 전 세계 놀이치료 실천의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은 앞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지나왔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래놀이치료, 아동중심 놀이치료를 주로 쓰고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분석 심리, 정신분석, 뭐 인지행동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게 아동이 문제행동을 어떤 식으로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현대 놀이치료에서 보면요, 놀이치료의 근본적인 원리를 보면 변하지 않는 핵심 전제가 있더라. 뭐 프로이드, 허그 헬무스가 이제 아동 심리 치료를 위해서 놀이 관찰을 시작한 이래로 이런 놀이가 아동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선호되는 표현 매체이고 이것이 아동의 정서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본 전제는 지금 한 세기가 넘도록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이게 근본적인 원리임을 선생님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놀이는 아동의 언어이고 장난감은 그들의 단어이다. 그래서 아동은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경험을 재구성하고 치유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한다라는 거. 그래서 훈육이나 교육보다는 이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는 좀 더 빨리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국제 놀이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한번 보면요. 1982년에 이제 미국 놀이치료학회가 결성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놀이치료 발달의 시작점, 전문가 양성과 학술, 교류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를 매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980년에서 1990년대에는요, 다양한 이론적 발달, 접근으로 갑니다. 정신분석, 아동중심, 인지행동, 게슈탈트 등등 이런 다원적 이론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는 근거 기반 실천 강조를 해서 또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치료 효과 검증, 과학적 근거를 축적을 했고요. 이제는 2022년도에는 국제 놀이치료 협회를 창립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글로벌 표준화를 추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놀이치료 분야의 선구자들을 이제는 다시 또 보면요. 버나드 거니는 부부예요. 부부인데 이제는 이 버나드 거니라는 학자는 부모 자녀 관계 치료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족 체계 내에서 놀이의 치료적 활용을 강조한 혁신적인 접근 방법에 1970년대에 좀 발견을 했고요. 찰스 셰퍼라는 사람은 놀이치료 이론을 체계화시켰고 다양한 놀이치료 기법과 이론적 통합을 모델을 제시를 했고요. 케빈 오코너라는 사람은 생태학적인 놀이치료를 창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발달적 맥락과 환경을 고려한 포괄적 치료 모델을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놀이치료 이론 접근에서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정신분석 놀이치료, 분석심리학적 놀이치료, 아동중심 인지행동 게슈탈트, 그리고 뭐 발달놀이도 이거와 이제 변형해서 하시면 되고요. 뭐 가족놀이치료,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놀이치료 이론적 접근이 많이 이제 개발됐고 나타났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거 기반 놀이치료의 효과성을 보니까 이런 실용적인 연구가 입증한 치료 효과에서 보면요. 2000년대 이후에 근거 기반 실천의 중요성이 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 맥컬로우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자들은요. 이런 놀이치료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야 비판을 받지 않아요. 안 그러면 자꾸 학계에서 비판을 합니다. 너희들 그거 검증했어? 입증했어? 임상적으로 효과 나타났어? 계속 이제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검증을 합니다. 근데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효과가 입증된 주요 영역을 보니까 외연화 및 내면화 문제 행동의 감소. 외연화는 밖으로 보이는 공격성이야. 그리고 내연화는 정서 행동 불안. 이런 것들이요. 이런 내면 행동에 이제는 감소가 되더라. 또한 자아 개념 및 자존감 향상이 됐고 외상적인 사건에 대한 반응이 완화되더라. 또 발달 지연 및 사회 정서적 어려움이 개선이 됐고 대인관계 및 애착 문제 해결이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전문적 교육과 슈퍼비전을 통해서 이런 전문 치료사들 우리 이제 계속 이런 교육과 전문 그 슈퍼비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교육과 지속적인 슈퍼비전을 받은 놀이치료자가 실시한 치료가 더욱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치료자들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는 상담 공부를 시작할 때 주위에 이제는 그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빨리 망하려면은 도박을 하고 서서히 망하려면 상담 공부를 해라. 그래서 저는 상담을 공부를 시작한 지 지금까지 번 것에 반은 상담 공부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계속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문성을 갖춘 치료자가 아동의 치료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고 문제가 뭔지 빨리 파악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교육 이론과 실제를 통해서 전문 훈련 프로그램을 받고요. 경험 많은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도와 피드백 그리고 공인된 기준을 충족한 전문 놀이 치료자가 더 아이들을 치료를 할 수 있더라라는 말.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잠깐 한국 놀이치료 한번 볼게요. 한국은요, 1970년대에 주정일이라는 교수가 선구적 역할을 해서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놀이치료 교과목을 대학교에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놀이치료 교육의 역사적 출발점이고요. 87년에는 놀이치료 연구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놀이치료자, 심리학자, 의사 관련된 이런 전문가의 자발적인 모임을 했고요. 1980년대에서 보면 1세대 전문가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놀이치료가 국내 정착 임상 장면에서 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중국에 계신 선생님들도 중국의 놀이치료에 지금 현재 이렇게 태동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그 주역이 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여기에 이제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영유아들한테는 놀이치료가 문제 행동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라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협업을 해서 많이 이제 바우처 사업으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중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에서 아이들의 영유아에 관련된 것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치료적인 놀이치료 분야에서도 아니면 발달진단 평가사에 대한 그런 거에서도 이제는 그 정부의 지원이 앞으로 많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야는 앞으로 전망이 밝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요, 우선은 그 다른 직업은 뭐 60세, 65세면 퇴직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 전임으로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냥 대학교에는 명분으로 제가 지금 가르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교수로 가지만은 이렇게 프리랜서로 하는 게 가장 좋더라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공부를 끝까지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놀이치료는요, 이런 상담기관, 아동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관, 이런 전문 상담기관에서 광범위하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인들한테도 놀이치료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 모래놀이치료 잘 들어가고, 모래놀이치료, 인형치료, 미술치료, 이거는 기본이다. 그리고 또 의료기관에서 소아정신과, 재활의학과, 병원 내 아동심리치료 부서, 그리고 교육기관, 학교 상담실, 위센터 등에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고요. 또한 복지시설, 사회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 지역, 아동센터 등 이런 취약계층 아동에서도 지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법제화를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제 한번 선생님들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 중국의 법제화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서 발빠르게 움직여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래 방향은요, 신경생리학 기반의 접근을 해서 요즘에 이제 뇌과학을 같이, 그래서 저는 이제는 뇌 치료 이것도 다 따놨거든요. 그래서 뇌과학 연구 성과에 통합한 뇌 기반 놀이치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생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입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요. 이제 지금 우리 줌으로 하잖아요. 원격 놀이. 이제는 원격으로도 아이한테 아이 관찰하는 거, 놀이하는 걸 부모와 노는 거를 관찰해서 원격 놀이로도 이 놀이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임상 장면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놀이치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은 놀이치료는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학문적으로 더 성숙해야 되고 전문가 양성이 많이 되어야 되고 혁신과 통합해서 창의적으로 융합해서 자신만의 놀이치료를 또 발전해 가는 것도 좋다라는 거. 자,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 발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분야가 있거든요. 바로 놀이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이치료 하면 보통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마 그냥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아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쵸? 근데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짚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진짜 전문가들이 말하는 현실 사이에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4가지 순서로 진행될 텐데요.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딱 깨고 시작해서 차근차근 놀이치료의 진짜 모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놀이치료에 대한 가장 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오해. 이걸 먼저 정면으로 한번 다뤄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정말 단호하게 말합니다. 놀이치료? 그거 그냥 기술 몇 개 배우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큰 오해고 또 얼마나 심각한 왜곡인지에 대해서요.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네요. 아니, 그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면 도대체 놀이치료의 본질이 뭘까요? 그 해답은요, 이 놀이치료라는 분야를 단단하게 바치고 있는 2개의 아주 중요한 기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효과적이고 윤리적인 놀이치료는요, 바로 이 2가지 토대가 없으면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이거예요. 인간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나 행동,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깊고 체계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탄탄한 이론적 기반이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 기둥은 놀이 그 자체에 대한 깊은 통찰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의 놀이를 그냥 애들이 노는 거지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놀이는 아이들의 언어거든요. 그 놀이를 통해서 아이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자,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을 살펴봤는데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두 기둥이 진짜 전문가를 만드는 핵심 조건이 되거든요. 그럼 진짜 전문가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일단 전문가는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놀이치료라는 게 딱 한 가지 학문만 파고드는 게 아니거든요. 심리학은 기본이고, 뇌과학, 발달학, 정말 다양한 분야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전문가의 자세. 어떤 치료법이 있다고 해서 그걸 모든 아이한테 똑같이 기계처럼 적용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 한 명 한 명, 또 그 가족이 처한 상황, 그 개별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진짜 전문성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분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네요. 이 놀이치료가 앞으로 더 건강하게 발전하려면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길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해요. 그 두 개의 길은 바로 임상과 연구입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임상가, 그리고 이론을 깊이 파고드는 연구자.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한쪽만으로는 안 돼요. 둘은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선 임상가들은요, 그냥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여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나오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막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자기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만 만들면 안 되겠죠. 실제 아이들이 있는 그 현장을 깊이 존중하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선순환이에요. 연구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서 막 토론도 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새로운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현장에 적용하고 핑퐁처럼요. 바로 이 과정이 전문가 개인도 그리고 놀이치료라는 분야 전체도 성장시킴은 진짜 힘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제 놀이치료를 그냥 아이랑 놀아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건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아주 진지하고 깊이 있는 하나의 과학 분야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문가를 찾아야 하고 또 사회에 어떤 전문가를 요구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은요, 지금 요약 부분, 지금 쭉 보면 요약을 이렇게 해서 놨습니다. 이거는 그냥 놀이치료 전문가가 기억해야 될 핵심 원칙, 놀이치료는 이거다라는 것을 이제는 올려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정신분석 놀이치료에서 이제는 이론적, 실질적으로 이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어떠셨어요? 이제 한번 켜보세요.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만약 놀이치료를 진행한다고 할 때 거기에 따른 이제 해석이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많은 기회가 있기 네.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 그쵸? 많이 아니요, 원래 되어야 그래요. 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다 음,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 놀이치료에서 해석하지 말라던데요? 그거는 그 장면에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해석하고 분석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예. 근데 아동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게는 해야 되니까 우리 전문가는 정말 여러 이론을 다 배우셔야 돼요. 배워서 그 아이에 맞는, 그 아이의 문제 행동에 맞는 걸로
넘어가줘야 된다. 근데 이게 처음에 안 되면 초보 상담자들은 어떤 이론을 적용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인간 중심으로 가고 모래놀이로 가는 거예요. 미술로 가고. 굳이 내가 그러면 안 끌어도 돼. 예. 그러다가 조금씩 보이면 그때 이제는 미술할 때 미술할 때도 거기에 비슷한 것을 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이야기 놀이 치료를 한번 해볼까? 하고 그려보게 하는 등등 이렇게 나중에는 보여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보면은 아이들과 같이 지내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아이에 대해서 문제 행동이 보여요. 그쵸? 문제 행동은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고. 맞아요. 막막하기도 하고 네. 답답할 때도 있고 지금까지 배운 거로서 조금씩 우리도 계속 토론하면서 이제 의논하면서 진행하긴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부터 이거 배우다 보니까 어제 오늘 지금 잠깐 휴식 시간에 막 저희도 계속 적용해서 또 이렇게 얘기 나누고 와, 그러는데 대단하신데요. 재밌으시겠어요? 근데 한 팀이 돼서 하니까 굉장히 좋은 점들도 많고 서로 또 동기부여도 되고 네, 딱 그거예요. 선생님들은 항상 모임으로 가세요. 이거 끝나고 네. 나서도 공부 계속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1급으로 가신다 하면은, 1급에서는 현장에서 쓰는 거, 진짜 그런 공격 성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배우잖아요. 이제 그때는 아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이 처음 접하다 보니까 힘들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했던 거는 학자들은 안 외워도 돼요. 놀이치료는 이런 것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제부터 이제는 뒤에 나오는 이론들만 중요한 것들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이론은 선생님들이 놀이치료를 하든 아이들과 생활을 하든 심리 상담을 하든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3시간을 빡세게 쓸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괜찮으셨어요? 예, 앞으로 또 좀 해볼만 하다 느껴지시나요? 예. 다행입니다. 점점 가다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큰일이거든요. 이 놀이 치료에 네, 그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네, 놀이 치료가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계속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계속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 치료하면 그냥 모래 치료를 계속 얘기하니까 그거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오늘 보니까 뭐 카드놀이 치료, 네. 뭐 인형놀이, 뭐 모래놀이, 뭐 다 있어요. 치료 음.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크게 개발되어 있는데 네. 이것도 적용하면 너무 좋겠다. 이것도 하면 아이들 도움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다행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는 제시하는 그런 것들 보시면은 그때는 좀 더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는 제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넘어갔던 모래놀이 치료하고, 인간 중심 상담에 대한 영상 한번, 이제 볼게요. 여기에서 나오는 좀 발음이, 이 영상을 만들면서 발음을 좀 잘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막 노는 것처럼 보일 때요. 사실은 그게 자기 마음의 깊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 모래상자랑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들의 내면 세계를 탐험하는 놀이치료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모래상자가 어떻게 마음의 무대가 되는지, 두 번째는 아이를 그냥 믿어주는 거, 그 힘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안전한 자유, 바로 제한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고작 모래 한 상자, 장난감 몇 개가
아이들의 그 깊은 상처를 만져주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네, 그 답을 찾아 떠나는 첫 번째 여정입니다. 바로 모래상자, 마음의 무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래놀이 치료의 시작은 193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빅토르 루에벤펠트라는 사람이 세계 기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씨앗을 뿌렸고요. 그러다가 1950년대에 도라 칼프라는 분이 여기에 칼 융의 이론을 딱 접목시키면서 와,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아주 강력한 치료법으로 활짝 피어나게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당시에는 뭐든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프로이트의 영향이 아주 컸거든요. 그런데 칼 융의 제자였던 도라 칼프는 여기서 완전히 방향을 틀어요. 아니야, 아이 안에는 스스로를 치유할 힘이 있어. 바로 이 믿음, 융의 상징주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왼쪽을 보시면 정신분석에서는 치료사가 전문가로서 아이의 놀이를 해석하려고 하죠. 하지만 오른쪽에 모래놀이 접근은 달라요. 치료사는 아이의 그 자기치유 능력을 그냥 믿어주고 아이가 마음껏 헤엄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조력자 역할에 머무는 거죠. 칼프는 이 특별한 관계를 모자 일체성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정말 엄마와 아이가 하나인 것처럼 그런 원초적인 신뢰관계가 치료사와 아이 사이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깊은 유대감이 형성될 때 아이의 마음이 비로소 치유를 향한 문을 활짝 연다고 본 거죠. 이게 정말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래상자는 그냥 모래 담긴 상자가 아닌 거예요. 아이가 말로는 차마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복잡한 내면의 생각, 감정들이 상징이라는 또 다른 언어로 펼쳐지는 거죠. 정말 안전하게 보호받는 오직 그 아이만을 위한 마음의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래상자가 상징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이었다면요. 비슷한 시기에 발전한 또 다른 치료법은 관계, 그 자체에 훨씬 더 집중했습니다. 바로 아동중심 치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치료법의 뿌리는 인본주의 심리학에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성장할 힘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에서 시작됐죠. 칼 로저스가 이 길을 처음 열었고요. 그 철학을 버지니아 엑슬린이라는 분이 아이들의 놀이라는 세계에 정말 기가 막히게 아주 섬세하게 적용시킨 겁니다. 아동 중심 접근법의 핵심, 그 모든 철학은 사실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이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성장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존재다. 이 말을 믿는다면 치료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지죠. 아이를 어떻게든 통제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아이가 스스로 자기 안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냥 그 아이의 여정을 묵묵히 따라가 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아이를 따른다, 아이의 주도성을 믿는다, 이 말이 자칫하면 큰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 그냥 다 내버려 두라는 건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마지막 핵심 주제, 제한 설정의 중요성과 딱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를 따른다는 게 그럼 정말 아무런 규칙도 없다는 뜻일까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치료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빅슬러나 기너트 같은 학자들은 이 제한 설정이라는 게 아이를 가두는 억압적인 울타리가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아이가 그 안에서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지켜주는 놀이터의 단단한 경계와 같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치유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왜 제한이 중요하냐고요? 아이에게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통제력을 길러주고요. 무엇보다 나 여기선 안전하구나 하는 깊은 보호감을 느끼게 해줘요. 또 치료사가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니까 안정감을 느끼고 자기의 큰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는 거죠. 타임 기너트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한은 아이가 어른에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게 돕는다. 바로 이 느낌. 이 어른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하는 그 안정감을 느낄 때 아이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이 치료 과정 전체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두 가지 접근법이 조금 달라 보여도 본질은 같아요. 모래상자라는 물리적인 경계선이든 치료 관계에서 설정하는 정서적인 경계선이든 이 모든 건 결국 아이의 내면 세계가 안전하게 탐색될 수 있는 보호된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안전함이 모든 치유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라는 건 어디서 올까요? 아무런 경계가 없는 완전한 방임 상태에서 올까요? 아니면 나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그 안전한 경계 안에서 비로소 진짜 자유가 피어나는 걸까요? 이건 비단 아이들의 성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말, 굉장히 와닿지요. 자, 그리고 이 영상 맨 앞에, 그, 로엔필드를 말할 때요, 이 빅토리아가 아니고, 마가렛 로엔필드입니다. 영상이 좀 이렇게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만들었는데. 자, 우리 오늘은 한 번만 쉬었고, 쉼 없이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에 3차시 시작해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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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퇴근하셔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드린 자료에 없는 것은 제가 이제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녹화했어요. 녹화한 거 윤천 교수님께 전해드릴 겁니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네, 네. 계속 이 유치원 교수님의 그 주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